안녕하세요. 얼마 전 식을 올리고 너무나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신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하기 전까지 연애를 10년도 넘게 했어요. 20대 초반에 만나 30대에 결혼했으니 정말 오래도 만났죠. 이런 저희가 결혼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대학생 때였어요. 당시 저는 의과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학년이 낮은 신입생이었어요. 그날은 신입생 환영식이었고 남편은 누가 봐도 이런 자리가 어색한 사람처럼 쭈뼛쭈뼛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첫 만남부터 묘하게 호감이 갔어요. 제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남편이 저보다 2학년이 낮긴 했지만 삼수로에서 동갑이라는 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온 수석 입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수석 입학생답게 정말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같은 나이였던 저와 남편은 금세 친해지게 되었고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털어놓고 의지하며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CC, 그러니까 캠퍼스 커플이 되었어요. 남편은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려운 형편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가정조차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고아였거든요. 친부모님의 얼굴은커녕 성함조차 알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미혼모였고 갓난아기 였던 남편을 보육원 앞에 버리고 갔다고 해요. 남편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고 보육원에서 지낼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까지였기 때문에 성인이 되자마자 퇴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삶이 얼마나 막막하던지 그나마 보육원에서 정착 지원금이라면서 준 돈이 조금 있었어. 그래도 나라에서 나 같은 고아들을 신경 써주기나 하더라고. 그런 돈이라도 없었으면 사회에 정착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 돈으로 난 바로 고시원에 들어갔고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보육원 원장님은 꼭 의대에 갈 필요가 있냐면서 내 성적이면 갈 수 있는 대학이 많다고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난 의대에 꼭 오고 싶었어. 아주 어렸을 적부터 꿈이었거든. 남편은 어렸을 적부터 의사가 되는 것이 오랜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꿈을 위해 보육원 생활 내내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고 사교육은커녕 제대로 된 문제집도 없이 고등학교 내내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다고 했어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남편은 수능을 치렀지만 너무 긴장한 탓에 평소와 같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육원 원장님의 말씀처럼 충분히 다른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결과였지만 남편은 의대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결국 남편은 보육원에서 퇴소한 뒤 20살, 21살 내내 고시원에서 죽은 듯이 공부만 했고 목표로 했던 의대에 전액 장학금을 받는 수석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내내 공부만 해왔던 사람이라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어울리는 것 자체로 어색해했고 사회성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거나 분위기를 맞추거나 적당히 맞장구를 치는 등의 아주 일상적이고 가벼운 행위도 어려워했죠. 제가 남편과 같은 상황이었어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고시원에 박혀 그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내내 책만 보고 살았다면 당연히 낯선 사람들과 얘기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고 남편이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웠던 남편을 위해 제 돈으로 남편의 옷을 사주고 미용실에 데려가서 머리도 손질해주고 남편이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아낌없이 전부 구매해 주었어요. 제 친구들에게 남편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남편을 데리고 영화관이며 미술관이며 남편이 그동안 태어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생활들을 시켜주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몹시 즐거워했어요. 그렇게 점점 남편은 제 덕분에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평범한 사람들처럼 무리에 어울리게 되었어요. 성실하고 다정한 성격 탓에 남편의 주위로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하나둘씩 모이게 되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내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와 남편은 함께 같은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서로 미래를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남편은 제게 본인의 어려운 가정 환경을 먼저 털어놓아 주었지만 사실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제 가족들에 대해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숨기려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꺼낼 기회가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청각 장애인이세요. 어머니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에 문제가 있으셨고 아버지께서는 어렸을 적 심하게 열병을 앓으신 뒤로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처음 만나셨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첫눈에 어머니께 반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셨고 결혼에 성공하여 저를 낳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으셨다고 해요. 두 분 다 청각적으로 장애를 앓고 계셨기에 고민이 많이 되셨다고 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정상적인 언어를 습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고 실제로도 제가 어렸을 적에 두 분께서는 언어를 가르치는 데 많은 난관이 있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는 별 문제 없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었고 아무런 부족함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청각장애라 앓고 계시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시기도 했고요. 외조부모님께서는 사업을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도자기를 빚는 작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외조부모님의 하나뿐인 외동딸이었고 외조부모님께서는 그 외동딸의 유일한 자식이었던 제게 어렸을 적부터 아낌없이 투자를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부유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라온 집 한켠에는 아버지의 작업실이었던 공방이 있었는데 저는 틈만 나면 아버지의 공방으로 놀러 가곤 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아버지와 함께 물레를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함께 물레를 돌리고 있으면 어머니께서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시고는 하셨어요. 저희 가족은 대화보다는 행동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단 한순간도 저희 부모님이 청각장애를 앓고 계신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었고 주변에 숨겨본 적도 없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청각장애인이셔.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말을 꺼낼 기회가 없었네. 늦게 얘기해줘서 미안해. 그래도 만나기 전에 미리 말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사소통은 걱정할 필요 없어. 두 분 다 입모양을 읽을 줄 아셔서 조금 천천히 얘기해주기만 하면 아마 문제 없이 대화 가능할 거야. 내가 수화로 통역을 해줄 수도 있고.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약속했던 첫 만남 날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해주는 것도 처음이고 누군가에게 제 부모님을 소개해주는 자리도 처음이라 몹시 떨렸어요. 그동안 남편의 이야기를 제게 모두 전해 들으셨던 부모님께서는 따뜻하게 남편을 맞이해 주셨고 남편 또한 긴장하기는 했지만 싹싹하게 부모님께 인사를 하더라고요. 가장 놀랐던 것은 남편이 짧은 시간 동안 수화를 배워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입모양으로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 말해줬음에도 남편은 간단한 수화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등 인사말과 짧은 본인 소개까지 어색한 수화로 해내는 남편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을 잘 골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께서도 그런 남편을 보고 몹시 좋아하셨어요. 그날 식사 자리는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을 배려하여 천천히 그리고 쉬운 단어들을 골라 이야기를 이끌어갔고 저도 부모님의 수화를 남편에게 통역하여 전달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첫 만남 뒤에 결혼만 안 했지 남편은 거의 저희 집안 사위나 마찬가지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생일이면 선물을 보내고 가끔가다 안부 연락을 하기도 하고 별일이 없어도 함께 만나 식사를 하고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셨어요. 어렸을 적부터 화목한 가정을 꿈꿔왔던 남편에게 저희 가족은 완벽한 이상향이었다고 합니다. 남편 또한 점점 저희 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수화 실력 또한 날이 갈수록 발전해 갔어요. 그렇게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들이 계속되었고 둘 다 나이가 30이 넘어가기도 했고 병원에서 자리도 잘 잡아가고 있었으니 이제 정말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혼이라고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었고 부모님께서는 병원 근처에 집을 얻어주실 테니 예물이고 예단이고 전부 생략하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혼수만 채워서 살라고 하셨어요. 저도 남편도 그런 부모님의 의견에 동의했고 날짜를 잡고 식장을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친어머니 찾았어. 어제 보육원에서 연락 왔더라. 어머니가 날 찾아오셨대.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의 친어머니가 나타나 보육원으로 남편을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보육원 앞에 남편을 버리고 간 지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말이죠. 이러나 저러나 남편이 친어머니를 찾게 되었다는 것은 몹시 반가운 소식이었고 저도 남편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남편은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편처럼 보이는 남자랑 같이 보육원을 찾아오신 모양이야. 그런데 아무래도 내 친아버지는 아닌 것 같더라. 다른 남자랑 결혼하신 거겠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와선 왜 나를 찾으시는 건지 모르겠어.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가 많이 원망스럽고 보고 싶긴 했지만 솔직히 지금 와서는 어머니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 아무리 나를 낳아준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상 생판 모르는 남이잖아. 왜 갑자기 찾아온 건지도 모르겠고 괜히 만났다가 마음만 복잡해질까봐. 게다가 보육원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딱히 내가 보고 싶거나 그리워서 찾아온 것처럼 보이진 않았대. 도움이 필요한 상황처럼 보였다고 하던데. 남편의 어머니는 미혼모였고 스스로의 힘으로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보육원에 갓난아이였던 남편을 버리고 간 것이었겠죠. 그런데 한참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아이를 찾으러 왔다면 보통 둘 중 하나의 경우일 터였습니다. 과거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형편이 넉넉해져서 이제라도 아이를 거두고 부모 노릇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나 본인이 버리고 갔던 아이에게마저 찾아와 손을 벌려야 할 정도로 아주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거나 아무래도 전에 들은 이야기대로라면 남편의 친어머니는 후자 쪽에 가까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난 어머니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이 아니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잖아. 만나보지 않으면 아마 평생 동안 두고두고 후회할 수도 있어. 만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단 만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은 널 낳아주신 분이잖아. 많이 늦긴 했지만 결국은 본인 자식이 보고 싶어 찾아오신 건데 원망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얼굴 정도는 뵙는 게 좋지 않을까? 한참을 고민하던 남편은 제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친어머니를 만나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만남에 함께 해줄까 물었지만 남편은 괜찮다며 본인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일이니 본인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싶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잘 다녀오라며 남편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뒤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묻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괜히 남편을 재촉하는 것처럼 느낄까봐 애써 말을 삼키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드디어 저에게 친어머니를 뵙고 왔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나 친어머니의 얘기를 꺼내는 남편의 얼굴이 썩 밝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전에 들은 얘기대로라면 그리 즐거운 자리가 될 것이 아니라고는 예상했지만 남편은 생각보다 더 심란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만남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었냐 물어보니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그게 일이 있긴 있었는데 차마 내 입으로 설명하긴 좀 그렇네. 아무튼 어머니께 곧 결혼할 거라 말씀드리니 널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 딱히 거절할 명분도 없어서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렸어. 너하고 상의하고 결정할 일이었는데 마음대로 약속 잡아버려서 미안해.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나도 너희 어머니가 궁금했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하고 남편 될 사람을 낳아주신 분인데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맞지.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남편의 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친어머니께서 지내고 계신 곳은 몹시 낡은 빌라였어요. 전에 들은 바로는 넉넉한 형편은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남편의 친어머니께서는 고등학생 시절 남편을 낳았고 보육원 앞에 남편을 버리고 간 뒤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남편 뒤로 아이를 둘이나 더 낳았고 결혼을 3번씩이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하셨는지까지는 전부 다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남편 쪽의 바람이나 폭력적인 언행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친어머니께서는 빌라에서 남편과 함께 지내고 계셨는데 얼마 전 결혼한 4번째 남편이었습니다. 친어머니께서는 따로 하는 일이 없이 집에서 살림을 하고 계셨고 가족의 수익은 모두 남편이 공사장에서 노동을 하며 벌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어머니의 4번째 남편, 그러니까 남편의 새아버지께서는 얼마 전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 허리를 크게 다치셨고
자리에서 일어나시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새 아버지의 봉급이 사라지자 두 사람은 몹시 궁핍한 환경에 처했고 남편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자식들에게 찾아갔지만 모두 도움을 주지 않고 친어머니를 내쳤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선택지가 없어진 친어머니께서는 본인의 손으로 버렸던 자식에게까지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천성이 몹시 어리고 다정한 사람이라 본인이 버리고 간 어머니라 한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던 모양이더라고요. 내가 염치가 없어서 차마 너를 찾아갈 수가 없었는데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으니 염치를 따질 때가 아니었다. 내가 널 보육원 앞에 두고 간 것이 벌써 10수년도 더 지난 일이니 지금쯤이면 넌 성인이 되었을 테고 넉넉지는 않아도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라면 그 손길이라도 부여잡고 싶었다. 남편이 저렇게 되고 난 이후로 공사장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는커녕 당장 쓸 생활비조차 없어서 앞길이 너무 막막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부모 자식 사이에 염치 따질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한때는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원망 안 해요. 이런 나를 용서해줘서 정말 고맙다. 혼자서도 너무나 훌륭한 청년이 되었구나. 게다가 곧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이런 네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난 여한이 없다. 어떻게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의사가 될 수 있었는지. 못난 어미 밑에서 너무나 과분한 아들이 나왔구나. 솔직히 말해서 제 눈에 남편의 친어머니의 태도는 정말 가식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슬픈 척 말을 해도 말이에요. 본인이 힘들 땐 나 몰라라 갓난 아이를 버리고 가더니 이제 와서 왜 저렇게 피해자인 양 구는 건지 이해도 가질 않았고요. 그러나 남편은 저와 생각이 조금 달랐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피가 섞인 친어머니니 당연히 저와 느낀 바가 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테니까요. 친어머니와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만남을 고민하고 망설이던 사람이 아예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돌변하더라고요. 남편은 금방이라도 본인의 간이며 쓸개며 다 떼서 친어머니를 도와드릴 기세였습니다. 일단 이사부터 가세요. 이런 집에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어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집으로 모시지는 못하더라도 여기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 아니 새아버지 병원비도 제가 마련할게요. 아예 저희 병원으로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더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까지 큰 도움 바라고 널 찾아온 건 아니었어. 됐다. 곧 결혼도 한다는 애가 모아놓은 돈을 이런 곳에 쓰면 되겠니? 난 그저 생활비랑 병원비에 보탤 수 있는 아주 작은 도움이면 충분하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염치라는 게 존재했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연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의 친어머니는 남편의 도움을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절대 고집을 꺾지 않을 기세였어요. 아마 도움을 거절하는 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고 싶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친어머니와 새아버지를 부양하고 싶어 했고 결국 모아두었던 돈으로 두 사람에게 오래되었지만 꽤나 쾌적한 아파트를 구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전에 살던 빌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환경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새아버지를 저희가 일하는 병원에 모셨어요. 병원비는 전부 남편의 월급으로 충당하기로 했죠. 솔직히 친어머니를 돕는 일이면 몰라도 생판 남인 새아버지까지 저렇게 도와줘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어머니의 남편이라면 본인에게 아버지나 다름없다며 공경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냐 본인을 이해해달라 부탁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친어머니와 관련된 것들은 남편의 개인적인 문제라 생각했기에 저는 남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를 존중해주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친어머니가 나타난 뒤로 자연스레 저희의 결혼은 뒷전이 되었고 남편의 온 신경은 친어머니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친어머니가 부탁하는 일이라면 뭐든 무리해서 들어주려고 했어요. 친어머니의 부탁들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어이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있기가 무섭다며 갑자기 찾아와 달라 전화를 하질 않나, 과일이 먹고 싶다며 사와 달라고 부탁하질 않나, 본인은 손이 없는지 발이 없는지 남편이 마음껏 쓰라며 카드를 줬는데도 꼭 전화로 남편을 불러내고 주말 내내 남편을 붙들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친어머니를 모시고 주말마다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나들이를 나간다거나 하며 때늦은 아들 노릇을 하고 있었죠.
그동안 너무 어렵게 살아오셔서 그런지 어머니께서는 별것도 아닌 일에도 쉽게 감동하고 너무 즐거워하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우리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기억나? 너도 날 데리고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녔었잖아. 네 덕분에 영화도 처음 보고 비싼 식당에도 가보고 그땐 정말 세상에 다양한 것들이 있구나 하고 신기했었는데 우리 어머니도 지금 딱 그러셔. 옛날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더 마음이 쓰여. 결혼이 미뤄지게 되어서 너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몇십 년 만에 만난 친어머니잖아. 조금만 이해해줘.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되면 바로 결혼 준비 시작하자. 그래요. 오랜만에 만난 감격의 모자 상봉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선은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말이며 평일이며 가리지 않고 남편을 불러대던 친어머니는 점점 선을 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한 얼굴로 몇백, 몇천짜리 명품 가방이 예쁘다는 친어머니의 한마디에 남편은 본인 월급을 털어 친어머니께 명품들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밖을 돌아다니고 싶다는 말에는 중고차를 사다 바치고요.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 하자 남편은 지금껏 좋은 옷, 좋은 가방 하나 못 들어보신 분이니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설마 아니 어머니께서 나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일부러 비싼 물건을 요구하셨겠냐. 그리고 내가 언제 너한테 도와달라고 했냐. 내가 번 돈으로 내 어머니 선물 사주겠다는데 왜 그런 식으로 어머니를 모욕하냐며 역으로 화를 냈습니다. 당시의 남편은 정말 뭐에 씌인 사람 같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어머니를 기쁘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 같았달까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갔고 저희의 결혼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친어머니를 찾은 뒤로 친부모님처럼 여겼던 저희 부모님께는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어쩜 사람이 한순간에 저렇게 돌변하나 싶었죠. 남편이 친어머니를 찾았다는 소식에 본인들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저희 부모님께서도 점점 제게 소홀해지는 남편에 대해 섭섭함을 내비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몇 번 친어머니에 관한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였기에 저는 더 이상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그동안 많이 기다렸다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고 얘기하더라고요. 드디어 때늦은 효자 노릇을 그만두고 정신을 차렸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라 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결혼이 많이 미뤄져서 미안하다.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 아들이다 보니 매일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즐거워서 말이야. 이제 더 이상 결혼 미루지 말고 얼른 식 올리는 게 좋겠다. 너희들 아이도 낳아야 할 테고. 아, 어머니, 저희는 아이 안 낳을 거예요. 딩크 부부 아세요? 요즘은 아이 없이 부부끼리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전부터 남편이랑 얘기해 왔던 거거든요. 저희는 애 없이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기로요. 뭐? 아이를 안 낳겠다고?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식인데 왜 애를 안 낳으려고 하니? 요즘 애 한 명 키우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저도 예전부터 아이 키울 생각 없었어요. 무턱대고 계획 없이 낳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아이는 본인이 책임질 수 있을 때 낳는 거잖아요. 뭐?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무턱대고 낳아? 본인이 책임질 수 있을 때?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냐? 미혼모인 남편의 친어머니 앞에서 제가 조금 말실수를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절대로 일부러 친어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해 꺼낸 말은 아니었고 바로 제 실수를 바로잡으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친어머니께서는 그날 이후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달라지셨어요. 물론 이전에도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 비해 제게는 그리 살가운 편은 아니었지만 부잣집 딸의 의사라 그런지 콧대가 하늘을 찌른다며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길래 사람을 무시하냐며 매일같이 제 면전에서 들으라는 식으로 불만을 표출했고 그런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남편은 퍽 곤란한 모양이었습니다. 솔직히 네가 말실수를 한 건 맞잖아. 네가 좀 굽히고 들어가주면 안 될까? 요즘 나 중간에 끼어서 너무 힘들어. 어머니 저러시는 거 잠깐이니까 조금만 비위 맞춰드리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 기분 풀리셔야 우리도 결혼을 빨리 진행할 거 아니야. 결국 저는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친어머니 앞에서 진심을 담아 저는 결코 어머니를 무시한 적이 없다.
그렇게 느끼셨다니 너무나 죄송하다. 저도 그리 잘난 사람 아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고 앞으로 어머니랑 잘 지내보고 싶다 사과를 드렸고 그런 제 사과를 들으신 어머니께서는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누가 사과를 그렇게 나 잘났소 하고 고자세로 하니? 말뿐인 사과 필요 없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네 행동을 봐라. 매번 불만 가득한 표정에 매사에 잘난 척 거들먹거리면서 어른을 가르치려 들기나 하고 나를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긴 하니? 어머니, 오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머니를 존중하고 있는데요. 처음 어머니께서 저 찾는다고 연락 왔을 때 전 솔직히 고민했었어요.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게 맞을까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하던 절 설득해 준 거예요. 이 사람 아니었으면 저 어머니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도 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었고 말뿐인 사과는 필요 없으니 그만 돌아가라 호통을 치셨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결혼 준비는 저희들끼리 정한 거니까 어머니께서도 결혼 준비에 참여해 주세요. 아니, 어머니께서 도맡아서 진행해 주세요. 전부 어머니께 맡길게요. 뭐? 나랑 상의도 없이 갑자기. 봐라. 존중하긴 뭘 존중한다고 그래. 거짓말만 늘어놓는 사과는 필요 없다니까. 당장 나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 사람 말대로 할게요. 어머니께서 저희 결혼 도와주세요. 다시는 얼굴도 마주하기 싫다는 듯 호통을 치시는 친어머니 덕에 저는 결국 남편의 터무니없는 제안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은 남편의 친어머니 손에 맡겨지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불만스러웠고 무엇보다도 남편에게 실망이 컸습니다. 아무리 어머니를 달래드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저와 한마디 상의 없이 그런 중요한 말을 내뱉어버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것도 남편을 버리고 갔었던 어머니에게 결혼을 맡기다니 너무나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어서 제 앞에 나타났어요. 네? 40평 신축 아파트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은 너희 친정에서 해오기로 했다면서 내가 좀 알아보니까 요즘 다들 그 정도는 한다더라고. 그리고 예물 예단 목록 좀 작성해봤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쪽은 상황이 많이 궁핍하잖니. 있는 집 쪽에서 더 많이 쓰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렇게 정리했다. 그리고 식장 말인데 식장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있겠니? 그냥 아무데나 날짜 비는 곳으로 빨리 잡자. 여기가 괜찮아 보이더라. 친어머니께서 요구한 예단 목록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집도 제 쪽에서 마련해 가는데 뻔뻔하게 예단을 그렇게까지 요구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죠. 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식장은 외진 곳에 위치한 다 떨어져가는 건물이었습니다. 굳이 사치스러운 예식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렇게까지 공상을 떨고 싶지도 않았어요. 식장이 뭐가 중요해. 아무 데서나 식을 올릴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파트는 어머니께서 너무 강경하시니까 일단은 준비해줘. 대출 받아서 앞으로 살면서 같이 갚으면 되잖아. 예단 예물은 어머니께서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보셔서 감각이 좀 없으신가 봐. 그래도 어쩌겠어. 이미 어머니가 해주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해놨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꿀 수는 없잖아. 눈 한 번만 딱 감고 해주라. 너네 집 못 사는 집도 아니잖아. 친어머니의 요구 목록을 살펴본 남편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과 만나면서 처음으로 뺨을 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그렇게 다정하고 총명하고 지극하게 상식적이었던 내 남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어머니가 아니라 차라리 여우한테 홀렸다고 하는 게 더 믿음이 갈 정도였죠. 그러나 뭐가 어찌되었든 저는 남편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선택지는 아예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지만 결국 저는 남편과 친어머니의 요구를 친부모님께 전달했습니다. 당연히 친부모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갑작스레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는 없다. 애초에 예물 예단도 다 생략하기로 했던 데다가 집까지 우리 쪽에서 마련해 주는데 너무나 뻔뻔한 태도가 아니냐며 화를 내셨고 저 또한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껏 남편이 우리 집안에 잘해왔던 것을 생각해서 한 번만 도와주시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않냐 부모님을 설득했고 결국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친어머니가 요구한 대로 아파트와 예단을 마련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잡혔고 그중 병상에 누워 계시던 친어머니의 남편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밤낮으로 신경 쓰며 새아버지를 돌봐주었던 남편의 덕이 컸겠죠. 남편의 새아버지께서는 몸을 쓰는 일을 오래 해오셨던 분이라 그런지 좋게 말하면 말투나 행동이 거칠고 솔직했고 나쁘게 말하자면 무척 예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저에게 야, 너 라고 부르며 반말을 뱉어냈던 분이었으니 말 다 했죠. 새아버지께서는 처음으로 퇴원해서 남편이 마련해준 집으로 오시던 날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온 집안 가구들을 보며 이건 뭐가 어쨌네, 별로네, 저건 뭐가 저째네, 이상하네, 트집을 잡고 욕을 쏟아냈습니다. 새아버지께서는 조금이라도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바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몹시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라면 그런 사람과는 절대 함께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남편의 친어머니께서는 나름대로 잘 지내시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나름대로 고상한 척하던 초반과 다르게 남편의 친어머니는 새아버지와 함께 지내기 시작한 후로 천박한 행동과 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언행이 몹시 거슬렸지만 더 이상 시어머니와 부딪히고 싶지 않았기에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서 변할 사람들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좋게 보지 않은 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지만 남편 또한 선뜻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고 저는 또 한 가지의 고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저희 부모님께서 청각장애라 앓고 계신다는 사실이요. 원래대로라면 상견례 날짜 전에 남편의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일이었겠지만 두 사람의 반응이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걱정이 되기보다는 또 어떤 천박한 반응을 보일까 머리가 아팠어요. 그 사람들에게 저희 부모님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요. 결국 고민만 하다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채 상견례 날이 되었고 그렇게 저희 6사람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자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와서 얘기 드려서 죄송해요. 계속 말씀드려야지 생각해왔는데 고민만 하다가 이날이 와버렸네요. 사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청각장애인이세요. 청각장애인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대화는 제가 통역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동안의 걱정이 무색하게도 두 분은 제 말에 그러냐며 별일 아니라는 듯이 알겠다 대답했고 그렇게 자리가 시작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두 사람에게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 싶을 정도로 자리는 화기애애했고 큰 문제 없이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께서는 조금 솔직하고 질서적인 화법을 사용하기는 하셨지만 그리 예의에 벗어나거나 기분이 상할 정도는 아니었고 대부분 농담으로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자리가 마무리되어갈 무렵 저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온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화가 나요. 화장실을 다녀온 제 눈앞에는 난장판이 된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친어머니께서는 뺨을 감싼 채 씩씩대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와 새아버지가 바닥에서 뒤엉켜 서로를 향해 주먹질을 하며 뒹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 껴서 둘을 말리려고 애쓰고 있었고요. 눈앞에 두고도 믿기지 않은 상황에 너무나 놀라 저도 급하게 달려가 간신히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부모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갑자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뺨을 쳐? 청각만 문제가 아니라 머리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머니, 그만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는 입모양으로 다 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전부 이해하셨을 거라고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박힌 듯 뻣뻣하게 굳어섰습니다. 씩씩대는 숨을 겨우 진정시키신 아버지께서는 남편의 부모님을 죽일 듯이 노려보시다가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고 어머니와 저는 급하게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머니께 물으니 어머니께서는 망설이시며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편의 친어머니와 새아버지가 저희 부모님을 똑바로 보며 그런 이야기를 나누더래요. 병신들 주제에 꾸역꾸역 어떻게든 자식 교육을 시켜서 의사를 만들어 놨다고요. 그거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둘이서 저한테 구질구질 매달렸을 게 안 봐도 뻔하다며 얘기를 듣고 아버지께서는 그대로 친어머니의 뺨을 내려쳤고
그걸 본 새아버지가 아버지께 달려들어 몸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얘기를 전해 들으니 저까지 정말 온몸이 새빨개질 정도로 화가 났어요. 수준 낮은 인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 정도일 줄은. 저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신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런 인간들하고는 절대 사돈을 맺을 수 없다며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절대 반대라 말씀하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나간 뒤로 남편에게는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저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저 또한 그런 사람들과는 절대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았거든요. 설령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편과의 결혼이 불가능해진다고 해도 말이에요. 남편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너와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 그만 돌아가라는 제 말에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친어머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많이 이끌렸던 건 사실이야. 지난 세월 너와 함께하면서 널 가족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긴 했지만 막상 피가 섞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욕심이 생겼어.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화목한 가정을 부러워하고 기댈 수 있는 부모를 바래왔는지 너는 다 알고 있잖아. 나도 내가 바보 같은 거 알아. 우리 어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던 것도 알고 그동안 내 욕심 때문에 너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준 것 같아. 너와 어머니를 둘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던 내 안이란 생각이 이런 사태를 만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어머니와 새아버지라는 사람한테 그동안 많이 실망했어. 그래도 어머니니까 피부치니까 어떻게든 이해하고 감싸 안아보려고 노력했어. 그렇지만 설마하니 장인어른 장모님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내뱉을 줄은 정말 몰랐어. 그 사람들과 인연 끊고 다 정리할 테니까 제발 날 떠나지 말아줘.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까지 간청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나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부모님이 당하신 모욕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끊을 수가 있겠어요. 미안해. 나도 여전히 널 사랑하긴 하지만 결혼은 못하겠어. 부모님하고 연을 끊고 떼어놓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네가 일하는 병원도 알고 있고 넌 이미 두 사람한테 집도 마련해줬잖아. 이제 와서 어떻게 연을 끊을 수 있겠어. 그게 피부치라는 거야. 내가 지난 10수년간 너한테 느끼게 해주고 싶었지만 결국 실패한 그 감정. 그 사람들이 진짜 네 가족이고 네가 머물 곳이야. 지난 세월 동안 난 널 진짜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지만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제 그만 돌아가줘.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멀어진 후 저는 아주 긴 세월 동안 함께해온 가족을 잃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이었고 누구도 저를 도와줄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오며 가며 남편을 마주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병원을 그만둘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레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냐. 난 지금 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드니 제발 날 좀 그만 괴롭혀달라. 진심으로 부탁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나 부모님이랑 완벽하게 정리했어. 집이랑 차도 전부 처리했고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못 박아뒀고 전화번호도 바꿨어. 사실상 말만 친어머니였지 호적상으로는 나랑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야. 나 이 병원 그만두고 다른 병원에 일자리도 구했어. 정말로 완벽하게 그 사람들이랑 인연 끄는 거야. 앞으로도 다시는 연락할 마음 없고 그 사람들이 굶어 죽든 아파서 죽든 이제 내 할 바 아니야. 말로 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전부 정리해서 너한테 떳떳할 수 있을 때 얘기를 꺼내고 싶어서 늦어졌어.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 심했지. 너 요즘 마주칠 때마다 얼굴이 너무 지쳐 보여서 말 걸고 싶었는데 너랑 떨어져서 지내보니까 더 실감이 나더라. 내 진짜 가족은 너뿐이라고.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제게서 파혼 선언을 들은 이후로 남편은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했다고 합니다. 제 말대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기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남편의 부모님은 본인이 아니면 당장의 거리로 나앉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제 말대로 운명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평생 부모를 부양하며 하나뿐인 피부치를 원망하며 살아가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저희 가족이 너무나도 그리웠고 본인의 과오가 뼈저리게 체감이 되었다고 해요. 상견례 사건 이후 남편의 부모님께서는 길길이 날뛰시며 저희 아버지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성질을 냈지만 사실상 쌍방 폭행이나 다름없었으니 남편의 만류로 못 이기는 척 고집을 꺾으셨다고 해요. 남편은 그 뒤로 이어지는 친어머니의 험담과 제일 낮은 이야기들을 견디기가 몹시 힘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딱 봐도 콩가루 집안일 줄 알았다느니 그런 장애인들하고 어떻게 사돈을 맺겠냐느니 결혼이 깨진 것이 더 잘된 일이다. 큰 소리를 떵떵 치며 마치 본인이 지금까지 저희 남편을 키워오기라도 한 것처럼 생색을 냈다고 해요. 새아버지께서는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는데도 다시 일터에 나가지 않았고 두 사람은 완전히 남편에게 의지하며 지낼 기세였다고 합니다. 고민하던 남편이 친어머니께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뭐? 아픈 몸으로 나가서 일을 하라고? 그 싸가지 없는 년하고 오래 붙어먹다 보니까 너까지 예의라는 걸 아예 잊고 살았나 보구나. 어디 어른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질이야? 아니면 그년이 사라지니까 이제 네가 날 무시하는 거냐? 결국 남편은 친어머니와의 소통을 포기했고 두 사람은 집에서 매일같이 술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채로 백화점이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남편의 카드를 긁고 비싼 물건들을 사들였고 그것도 모자라 남편이 마련해준 집과 차의 명의를 본인의 명의로 돌려달라 당당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폭발했고 친어머니께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동안 저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니 이 악물고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 동안 내내 당신들 같은 인간들과 엮이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끔찍해요. 어머니께서 저를 보육원에 버리고 가셨을 때부터 사실 저희는 가족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완벽한 남남이나 다름없었다고요. 제가 정말 너무나 어리석었어요. 이제라도 상황을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예, 우리 아들 갑자기 왜 그러는 거니? 내가 말을 좀 함부로 했기로써니 이렇게 바로 돌변하면 안 되지. 난 네 엄마잖아. 내가 널 이 뱃속에서 키워나왔는데 뭐가 완벽한 남남이라는 거야. 응? 강경한 남편의 태도에 친어머니께서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비련의 여주인공 흉내를 냈지만 더 이상 남편에게 그런 친어머니의 가식적인 모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의 짐을 모두 가져다 버렸고 집 비밀번호도 바꾸었어요. 어머니를 위해 구매했던 차도 다시 가져다 팔았고 친어머니가 남편의 카드로 사왔던 값비싼 물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순간에 180도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 친어머니께서는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애원을 했다고 해요. 제발 날 버리지 말아달라고. 너마저 날 버리면 죽어버리고 말 거라면서요. 어머니께서 저를 보육원에 버리고 가셨을 때 제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저도 지금의 어머니처럼 제발 절 버리지 말아달라고 빌었겠죠. 그렇지만 어머니께서는 절 놓고 가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당신은 저한테 어머니도 뭣도 아닙니다. 그렇게 남편은 친어머니를 뿌리쳤고 그대로 집을 처분했습니다. 당연히 전화번호도 그날로 바뀌어 버렸고요. 그런 엄청난 결심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돌아온 남편에게 제가 어떻게 거절의 말을 내뱉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 저는 그간의 서러움이 폭발해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지난 세월 동안 그랬듯이 그런 저를 다정하게 안아주었어요. 그 후로 남편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진심 어린 사죄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이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드린 거 알고 있다. 용서해달란 말은 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평생 친부모님처럼 모시고 살고 싶다.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고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정말 일하던 병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혹여나 그 작자들이 남편이 일하던 병원을 찾아올까 싶어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저도 남편을 따라 새로운 병원으로 직장을 옮겼어요. 처음에는 오랫동안 일했던 병원을 떠나려니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적응하고 나니 지금은 오히려 이곳이 훨씬 편하게 느껴집니다. 전 직장에 비해 남편과 붙어있는 시간도 훨씬 길고요. 저와 남편은 애초에 얘기를 나눴던 대로 예단이며 예물이며 전부 생략하고 부모님께서 새로운 직장과 가까운 곳에 구해주신 작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그 작자들에게 사줬던 집이며 차며 온갖 물건들을 처리하고 다시 가져온 돈으로 함께 혼수도 채워 넣었고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결혼이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힘든 일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이 훨씬 돈독한 사이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또 어떤 역경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남편과 함께 이겨나갈 자신이 있어요. 남편 또한 그럴 거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결혼에 성공하기까지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만 3명인 집의 첫째 며느리입니다. 시부모님은 지금 농사를 지으시지만 시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셨어요. 지금은 두 분 다 산골에 귀농하셔서 사시고요. 작년에 어머니가 쓰러지신 후 귀농을 결심하시고 두 분 다 농부로서 새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남긴 이유는 시부의 바람으로 인해 저희 3명의 동서들이 정말 친자매처럼 친해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신랑은 장남으로 무뚝뚝하고 저랑은 교직 생활하면서 만났습니다. 장남이긴 하지만 부모님 일에 무심하고 오죽하면 어머니가 아들의 생사를 궁금해서 전화를 먼저 하지 않으면 연락 한번 하지 않는 아들이랍니다. 어머니가 늘 저에게 아들놈 필요 없다, 너는 딸이어서 너무 부럽다라고 하실 정도로 연락 한번 하지 않는 스타일이 바로 저희 신랑입니다. 저랑 연애를 할 때도 그랬어요. 첫째 도련님네는 부산에서 횟집을 하세요. 부부가 같이 횟집을 하면서 정말 성격이 화통한 동서이고 늘 활기차고 정적이 흐르는 저희 집과 다른 분위기의 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랑 너무 다른 성격이라서 솔직히 만나도 서먹서먹하고 여행을 다 같이 가도 동서의 텐션에 못 어울리곤 했어요. 이번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연락을 하면서 정말 친해져서 동서의 그런 밝은 성격이 얼마나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막내 도련님네는 경기도에서 둘 다 공무원이에요. 아직 아이가 없어서 젊은 부부라 사실 저랑도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동서라 말을 할 때 꼰대 같을까봐 말을 놓지 못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막내 동서랑도 정말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저희 시댁은 아들 셋이라 그런지 각자 성격이 강해서 따로국밥이었어요. 명절에도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한 집이 먼저 가면 다음 아들이 방문하고 삼형제가 한 번에 모이는 일은 잘 없었습니다. 아버님 퇴직 기념 환갑여행 간다고 만나서 해외여행 갔을 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정말 어색했어요. 그때까지 전 모든 동서들에게 말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서, 이번에 아버지 환갑여행 베트남으로 가려고 하는데 동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태국으로 갈까 생각했어요. 아버님, 어머님이랑 마사지도 하고 음식도 맛있잖아요. 둘째 동서는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서 사실 늘 의견을 물을 때마다 한 번에 오케이 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경상도 특유의 말투는 처음 들었을 때 나를 싫어하나?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라는 착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냥 이런 말투구나라고 느꼈지만 처음에는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막내 동서는 저보다 띠동갑 차이라서 더 어려웠어요. 마냥 학생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제 막내 동생보다도 어려서 대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잘 몰라서 형님들이 가자고 하시는 대로 갈게요. 입금 금액만 알려주시면 바로 입금할게요. 사실 누구 하나 나서서 여행을 진행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데 장남인 남편은 무심하고 어머니는 은근 저에게 맏며느리시니까 나서서 일을 진행시켜 주시길 바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나서서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말이죠. 우선 의견을 내는 둘째네랑 거의 여행 스케줄을 조절했어요. 막내 도련님네는 정말 저희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의사가 강했거든요. 태국으로 해요. 아버님, 어머님도 한 살이라도 젊으셨을 때 걸어서 구경하실 거 구경 다니실 수도 있고 저희는 베트남은 가봤어요. 패키지 코스는 형님도 알아보시고 저도 알아볼게요. 둘이서 알아봐요. 네, 그래요. 그럼 태국으로 날짜는 어머니 생신 있는 주말 끼고 가는 걸로 해요. 아, 저희는 주말에 가장 힘든데. 다른 분들이 주말을 포함해야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뭐 어쩔 수 없죠. 여행 한번 정하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희 신랑에게 이야기하니 그럼 아무거나 정하고 입금만 하라 그래. 아, 엄마는 왜 굳이 모든 아들들 다 데리고 여행을 가셔야 한다는 건지. 각자 따로 가면 되지 사람 복잡하게. 네, 이런 아들이니 어머니가 저보고 딸이 있어서 부럽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어머니랑 살갑게 지내는 성격이 아니라서 먼저 연락하고 가서 조잘조잘 이야기를 하는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저는 제가 맏며느리인 만큼 제 도리를 다하고 싶었거든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시어머니의 만행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 신랑처럼 며느리에게도 무심하시면서 신경 쓰이는 일은 절대 만들지 않는 분이라 내심 시댁살이 없어서 어머니께 고마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이라도 가고 싶다는 어머님 말씀을 따라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새아들은 어색한데 어머니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들들 다 같이 모여서 가족 사진 찍은 걸 큰 액자로 만들 만큼요. 사실 이때까지도 며느리들끼리도 친하지 않았고 아들 셋은 성격이 다 다르다 보니 어색해하더라고요. 그랬던 우리가 이번 사건으로 정말 친해졌습니다.
가족 같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사건인지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행을 다녀와서 저희 시아버지는 퇴직을 하셨고 등산 동호회를 가입하셨어요. 그때부터 시아버지는 주말마다 나간다고 하셨고요. 그 당시 주말에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면 늘 안 계셨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오늘도 등산 가신 거야? 갑자기 산신령이라도 되신 거야? 평생 산이라고는 동네 뒷산도 안 가시던 분이 매주 가시네. 그러게, 엄마 친구 미숙이 알지? 미숙이네 동호회인데 너희 아빠 퇴직하시고 심심할까 봐 내가 등산 동호회라도 다니면서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돌아다니라고 소개해 줬는데 이렇게 빠질지 몰랐지. 엄마 고등학교 친구 미숙이 아줌마? 아직도 보험하시지? 우리 애들 보험도 다 그분한테 가입했잖아. 근데 등산 동호회 하면서 보험 판매왕 되신 거 아니야? 그러게, 거기 인맥이 좋아서 그런지 말빨이 좋아서 그런지 보험왕 되어서 엄마한테 소고기도 사주고 그랬어. 너희도 소개 많이 해줬다면서 나에게 옷도 한번 사주더라. 엄마야 무릎 수술해서 등산을 못하니까 아빠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입해서 멀뚱멀뚱하게 있는 것보다야 낫지. 그래도 아버님이 주말마다 안 계셔서 어머니 심심하시겠어요. 오늘도 같이 식사하려고 왔는데 안 계시니. 그러게, 내가 이번 주는 애들 온다고 집에 있으라 그랬는데 차비도 미리 계산했고 모임에 간다고 이야기가 다 되어 있어서 못 빠진다고 하더구나.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자. 그때까지만 해도 한평생 직장에 얽매여서 사시던 분이 자유롭게 등산도 다니시니 좋은 거라 생각했어요. 등산이 몸에 좋은 운동 중 하나잖아요. 아버님이 가입하신 곳은 60대 분들이 대부분이고 등산을 하는 동호회로 많은 분들이 퇴직하시고 집에만 있기에 심심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슷한 분과 만나서 즐겁게 사시길 바랐지. 거기에 시아버지가 바람이 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작은 동서네랑 한번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사촌 결혼식에 갔다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동서가 말을 꺼내는 겁니다. 형님, 요즘 아버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한평생 염색도 안 하시던 분이 염색도 하시고 저번에는 저희 애들 아빠 가방을 보시더니 이런 거 어디서 구입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좀 촉이 좋은데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형수 앞에서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이 착각하는 거라고 했지? 형수님,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뵙는데 오랜만에 아버지를 뵈니 달라져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그런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댁에 가는데 요즘은 갈 때마다 아버님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등산 동호회 가시거나 결혼식 가시거나 주말마다 바쁘시더라고요. 저번에는 금요일 저녁에 갔는데도 안 계셔서 얼굴 못 뵌 지 저도 3달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오랜만에 만나는데 외형에 신경도 많이 쓰시고 분위기도 달라지신 것 같았어요. 거기에 핸드폰을 두순이 꽉 쥐고 계시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말이죠. 하긴 나도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시집와서 봐온 시아버지는 바람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어요. 그러실 분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말 못하고 있었어요. 아줌마들끼리 괜히 아버지 험담하지 마시고 얼른 밥 먹고 일어납시다. 우리 아버지 알잖아. 정말 법 없이도 사실 분이시란 걸. 새로운 사람 만나고 직장도 안 다니시니 새로운 취미 생활에 빠지신 거겠지. 괜히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저희 신랑의 중재로 그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저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줘서 더 확신이 들었어요. 여자의 감은 육감 중 가장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시댁을 방문하는 둘째 며느리인 동서가 제일 먼저 눈치를 채고 맞는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 눈치가 남들보다 빠르고 하고 싶은 말은 늘 하는 성격의 동서라 저희에게도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헤어지고 그 다음 날이 시아버지 생신이라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매번 생신 때마다 선물은 현금으로 드렸는데 이번에는 각자 아들에게 선물을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한평생 브랜드라는 걸 모르고 사신 시아버지는 정말 옷은 안 구겨지고 깨끗하면 된다는 마인드로 사신 저희 시아버지가 말이죠. 저희 신랑은 시아버지에게 온 문자를 보여주면서 백화점 가서 선물로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노망이 나셨나? 나 어릴 때 나이키 신발 사달라고 했을 때 무조건 국산 브랜드 신어야지 하면서 국산 브랜드만 사주셨거든. 그런데 이렇게 비싼 브랜드 등산복을 사달라고 하실 줄은 몰랐네. 그러게 시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우리뿐만 아니라 도련님도 다 정해주시네. 정해주시니 편하긴 한데 내가 내일 백화점 가서 사올게. 시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보낸 문자는 이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의심이 갈 만한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입 밖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는 이 브랜드의 신발 270 사이즈, 둘째는 이 브랜드의 잠바 100 사이즈, 셋째는 이 브랜드의 흰색 티랑 청록색 바지를 사다오라고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이때부터 사실 의심이 확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평생 안 하던 브랜드 타령을 하시는 시아버지를 보니 의심이 들만 하잖아요. 하지만 어머니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정확한 증거가 없는데 느낌만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죠, 며느리 입장에선. 그 주 주말 시댁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원하시는 선물을 가지고 아들 셋과 며느리 셋이 모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니 다들 이게 뭐니? 왜 너새 신발에 웬일로 돈이 아니라 선물을 살 생각을 했어? 네 아버지가 요즘 이 브랜드 옷 사고 싶다고 말했는데 다들 잘 알고 사왔네. 노인네가 요즘 등산복에 빠져서는. 어머니 말씀에 어머니는 전혀 모르시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인 도련님이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요즘 어디를 가시길래 이 고급 브랜드 옷을 아들들에게 모델명까지 적어주면서 사달라고 하신대요? 누가 입은 거 보고 예뻐서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게, 아버지 바람이라도 나셨어요? 도련님의 말에 다들 웃고 넘겼지만 저랑 둘째 동서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여자의 촉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지만 말로 표현할 순 없는 그런 느낌, 아시죠? 동서랑 눈이 마주쳤는데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괜히 뻘쭘해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누가 입고 다니는데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백화점이 없잖아? 그래서 너희들한테 부탁했지. 그리고 나이 들어서 너무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면 너무 없어 보이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나이 들어서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내두르셨습니다. 한 달 뒤 이 옷의 정체를 알고는 저희 시어머니가 찢어버리셨어요. 신발에 티에 잠바까지 100만 원이 넘는 옷까지였지만 가위를 찢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찢으셨는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아버지 생신 해프닝은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수업 중이라 못 받았는데 그 뒤로 신랑의 부재중 전화까지 와 있었습니다. 우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울먹이며 시댁 근처 병원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빨리 반차 쓰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대. 자기랑 재수씨가 아버지 바람난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 친구 미숙 아줌마랑 바람이 나서 통화하다가 엄마가 혈압이 올라 쓰러지셨대. 지금 나 병원에 도착했거든. 자기도 여기로 오면 될 것 같아. 여보, 아이들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내려갈게. 저는 급하게 학교 일을 마무리하고 아이들을 친정엄마에게 맡긴 뒤 시댁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가기 전 어머니 입원 준비물을 챙겨야 할 것 같아서요. 아마 응급실로 가셨으니 기본 속옷이랑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챙기려고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실 때도 꼭 본인 베개는 들고 오시거든요. 해외여행 갈 때도 본인 베개는 꼭 챙겨 오시는 분이라 베개도 챙길 겸 들렀습니다. 시댁은 그야말로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액자들은 깨져 있고 저희가 선물해드린 옷은 가위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어요. 저희가 선물한 옷이 알고 보니 어머니 절친이자 시아버지의 불륜녀였던 미숙 아줌마랑 커플 등산복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핸드폰이 떨어져 있어서 죽다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카톡을 읽고 말았죠. 기가 찼습니다. 왜 어머니가 액자를 깨고 옷을 찢어버리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백화점에 아버지 선물 사러 갔을 때 마네킹 모델이 남녀 세트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옷도 같이 사드릴까 하다가 가격이 비싸서 그냥 아버님 옷만 구매하고 나왔거든요. 알고 보니 어머니 절친분과 함께 두 분이서 이 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셨는데 그냥 찍었어도 의심을 할 만한 상황에 두 분이 손으로 하트를 하시고 그분 이름을 미숙 하트를 해놓으신 겁니다. 평소 시아버지 핸드폰이 울려도 관심을 안 가지시던 시어머니가 요즘 따라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고 연락 올 때도 없는데 늘 손에 핸드폰을 쥐고 다녀서 약간 의심하던 차에 새벽 2시에 보고 싶다고 카톡이 왔고 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화를 내시다가 그분이랑 통화하고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이 그분 이름이었거든요. 어머니랑 그분의 카톡 대화를 보니 기가 찼습니다. 아니 너 어떻게 우리 신랑이랑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널 믿고 너희 동호회 이상한 곳 아니라서 해서 믿고 보냈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아니,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한 건 아니야. 너희 신랑이 너랑 살기 너무 답답하다고 하면서 밥 먹자고 혼자 사는데 자꾸 놀러 오겠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나도 사람이니까 나에게 잘해주다 보니 그런 거지. 우리가 뭐 크게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나쁜 짓 한 게 아니라고? 보고 싶다 하고 모텔 영수증까지 나왔는데 지금 아무 일 없었다고 발뺌하는 거야? 아니, 그때 동호회에서 등산 갔다가 비가 와서 씻는다고 그런 거지. 방도 각자 들어갔어. 동호회 사람들에게 확인해봐. 우리가 그런 짓을 했는지.
너는 지금 오해하고 말하는 것 같은데 너희 신랑에게 물어봐. 왜 나한테 물어보는데? 모든 일은 너희 신랑이 시작한 일이니 너희 신랑 보고 알아서 하라 그래. 왜 나한테 막 이러는데? 아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보험한다고 해서 일도 다 도와주고 아는 사람들 연결해준 것만 20건이 넘어. 너 혼자 되고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갚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사람이야? 그러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내가 먼저 너희 신랑 꼬셨니? 너희 신랑이 자꾸 나 찾아오고 만나달라고. 등산복도 내가 사고 나니 세트로 사서 입고 오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나만 못된 년으로 만드는데? 너 신랑 관리나 잘해. 평소 너희 부부 말도 한마디도 안 하면서 산다며.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지. 아니,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는 내 친구였잖아. 너한테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우리가 친구이긴 한 거야? 그분이랑 나눈 카톡 대화만 봐도 화가 나는데 실제로 들으신 어머니는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마지막 통화 내용이 어땠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평소 고혈압이라 혈압약을 드셨는데 혈압이 한순간에 너무 올라 응급실에 가게 되셨겠죠. 아마 그분이랑 통화하고 열이 받은 상태인데 너무 몸이 좋지 않자 아들이랑 며느리에게 전화하고 바로 쓰러지신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 베개와 함께 영수증 사진 등 모든 걸 다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병원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신랑을 만났습니다. 솔직히 자기가 아버님 요즘 수상하다 했을 때 설마 했어. 우리 아빠가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하시고 정말 FM 스타일이시잖아. 그래서 불륜 이런 거 하실 거라 생각도 못했어. 아, 그랬는데 우리 엄마 어떡해. 우선 어머니 잘 일어나실 거고 의사도 넘어질 때 머리 부분에 큰 충격이 간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 아마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신 거라 하니 조금 기다려보자. 어머니 강한 분이셔서 그렇게 무너지진 않을 거야. 그리고 자기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서 말하는데 어머니 그분이랑 이야기하다 쓰러지신 거고 이 사진들 봐봐.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네. 저는 신랑에게 제가 본 카톡 내용이랑 영수증 등을 보여줬습니다. 신랑은 한숨을 쉬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남편의 눈물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늘 무표정인 신랑, 말도 별로 없고 자기 감정을 표현을 잘하지 않는 신랑인데 이렇게 얼굴에 온 감정이 다 드러나는 걸 보니 이 사람 정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인 저도 깜짝 놀랄 일이었는데 아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결혼 생활 내내 한 번도 먼저 전화한 적 없는 동서인데 동서네도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동서 무슨 일이야? 지금 우리 병원에 와 있어. 형님, 아주버님이 주신 카톡 보고 우리 집 난리 났어요. 신랑이 지금 그 여자 집에 찾아간다고 난립니다. 아주버님은 어떠세요? 저희 지금 어머니 병원으로 올라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가게를 갑자기 비워야 해서 1시간 정도 뒤에 출발해요. 가서 우리 얘기해요. 우리 집도 지금 난리야. 나 우리 신랑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아버님은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도 않고요. 지금 응급실에서 사진이랑 다 찍었고 일반 병실로 갈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한 진단면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건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첫째 동서랑 통화하고 나서 신랑에게 물어보니 신랑이 너무 기가 차서 가족 단체방에 이 사실을 전부 글을 올린 겁니다. 지금 엄마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에 계신다. 지금 여기 병원으로 다들 와라. 아버지가 바람이 나셨어. 너희도 아는 미숙 아줌마랑. 지금 엄마 혈압 올라서 쓰러지셨고 쓰러지시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야. 다들 병원에 오면 연락해라. 신랑이 단체 문자에 아들 셋, 며느리 셋 다 한 번 일 멈추고 시댁 근처 병원으로 모이게 된 거죠. 막내 동서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님, 저희도 지금 신랑이랑 출발하려고. 어머니 많이 안 좋으신가요? 저희 신랑이 난리가 났어요. 조금 진정시키고 바로 출발할게요. 도착하면 형님께 전화 드릴게요. 큰일이 나니 다들 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라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올라가시고 동서 둘 다 병실로 오더라고요. 아들 셋은 담배 피우러 나간 건지 나가고 저희끼리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행동력 빠른 첫째 동서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머니 친구분은 왜 그러신 거예요? 저희 보험해 주신 분 맞죠? 사별하고 어머니가 혼자 사는 친구라 많이 챙겨주시고 보험도 전부 다 그분께 넣어달라 하셔서 저희 보험 다 들고 있잖아요.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친구 신랑이랑 바람을 피우다니. 그런데 아버님은 병원에 보이지도 않네요. 내가 왔을 때부터 안 보이셨어. 자식들 얼굴 보기 부끄러우셨나 보지. 그래도 그렇지. 병실에 우리만 두고 나가시다니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저는 잘 모르지만 어머니가 나쁘신 분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한 번도 시집살이 시키신 적도 없으시고 내 아들 하면서 아들만 감싸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셔서 전 그저 같은 여자로서 어머니가 너무 안 됐어요. 남편 바람도 정말 상처인데 가장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마저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믿음에 배신당한 건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가 지금 계속 주무시는 것도 안 일어나고 싶으신 게 아닐까 싶어. 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는 거지.
나라도 그럴 것 같아서 이해가 가네. 근데 그 불륜 아줌마 이대로 두실 거예요? 생각할수록 너무 열받네요. 아니, 친구 남편이랑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죠? 저 번호도 아는데 전화 한번 해봐야겠어요. 뭐하러 전화까지 해. 우리가 나서면 어머니 면이 더 안 나서지 않을까? 아니요. 정말 제가 다 화가 나서 그래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저희 가게 지난달에 보험 새로 가입했을 때 얼마나 어머니를 생각하시는지 그 모습이 다 가시겠던 거잖아요. 어머니한테 잘해라. 너희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시다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진짜 정말 가증스러워요. 행동력이 빠르고 추진력이 좋은 동서는 그렇게 시아버지의 불륜녀이자 어머니의 친구분이자 저희 온 가족의 보험 설계사인 그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솔직히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전화를 받으시네요. 전 부끄러워서 전화도 못 받으실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 지금 병원에 쓰러져서 오셨어요. 알고 계세요? 아니, 어머니한테 잘하라고 하시더니 뒤에서 그런 짓이나 하고 안 부끄러우세요? 그건 며느리분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그쪽 아버지랑 이야기하세요. 왜 저희 이야기를 며느리들한테까지 한 건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일이 이렇게 된 걸 왜 저한테 뭐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지금 죄송하다. 어머니는 괜찮으신지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 정말 어머니 친구 맞아요? 아니, 나 혼자 잘못한 거야. 당신 시아버지가 먼저 시작한 거고 난 어쩔 수 없이 일이 이렇게 된 건데 왜 당신 어머니도 그렇고 나한테만 뭐라 그래? 그리고 며느리는 남 아닌가? 이번 일 어른들 일이니까 나서지 마세요. 아니,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시어머니한테도 이렇게 말했어? 당신 정말 시어머니를 친구로 생각한 거 맞아? 진짜 사람 못됐다. 그렇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는데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같은 여자로서도 화가 났지만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시어머니는 반찬도 해주시고 저희 아이 보험도 다 저분께 무조건 넣어달라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혼자서 아들 키운다고 고생한 친구라면서요. 그런데 그 친구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쓰러졌는데도 일말의 미안함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지금 우리에게 남이니까 신경 끄라고 한 거죠. 와, 저 정말 화나는데요? 사실 제가 시집 온 지 1년밖에 안 되어서 시어머니랑 끈끈한 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 신랑 어머니이고 제 가족인데 저 너무 화나는데요? 형님, 우리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험 철회부터 알아봅시다. 저런 사람 밑에 돈 들어가는 거 정말 싫어요. 저희 집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가족들 보험 다 저 아줌마 이름으로 가입했잖아요. 정말 사인 받으러 올 땐 그렇게 어머니 칭찬하면서 좋은 친구라 그러더니 이제 와서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 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신랑들이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 얼굴 보기 민망하다고 시댁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들이 화를 내고 난리를 피우니 자리를 피하신 거겠죠. 저희는 각자 남편에게 보험 아줌마와의 통화 내용을 말했습니다. 제일 화를 낸 건 막내 도련님이셨어요. 아니, 무슨 불륜이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한대요? 우리 엄마가 지금 누구 때문에 쓰러지셨는데 잘못했다고 비는 것도 아니고 엄마랑 통화했을 때도 분명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엄마가 화를 못 참고 쓰러지시지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우선 이 아줌마부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남의 집 가정 파탄냈으면 본인 집도 파탄 나야지. 그 집 아들 어디 회사 다닌다고 그렇게 자랑하던데 한번 찾아가야겠다. 자기 엄마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얼마나 더러운지. 저희 신랑도 도련님들도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으시고요. 병실에 여럿이 있는 것도 힘들고 우선 주말에 다시 모이는 걸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병실은 아버지가 지킨다고 하셨고요. 저희 부부가 근처에 사니 매일 한 번씩 교대로 와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서들이 먼저 며느리 셋이서 카톡방을 만들더라고요. 형님, 남자들이 나서는 것보다 이런 건 우리들이 나서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괜히 신랑이 끼면 물건 망가뜨릴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큰소리 낸다고 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대로 저렇게 말하는 못된 사람을 가만히 두고 볼 순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신랑도 욕 한 번 안 하는 사람인데 남편이 괜히 일을 키우는 것보다 저희가 나서는 게 어떨까요? 우선 법적으로 알아볼 만한 거는 제 친구가 변호사라 제가 알아볼게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래도 우리 각자 조금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번 그 사람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게 만들어줍시다. 그렇게 저희는 불륜녀 타도라는 방제를 붙이고 각자 알아본 바를 공유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동서들이랑 가족을 오래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명절 잘 보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간단한 안부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번 일로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에 어머니 병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선 보험 해지하거나 담당자 변경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이유를 유부남을 꼬시고 다니면서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본사에서도 아무 말 없이 다른 분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2개월 안에 든 보험은 다 해지했어요. 본인에게 제일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변호사 친구에게 물어보니 이혼을 전제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랑은 그래도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았으면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엔 어머니도 이혼은 안 하실 듯해요. 상간녀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소송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법적으로 이길 수 있고 벌금은 1,000만 원 정도일 것 같지만 회사에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들 많이 알아봤네. 우리 신랑은 그 아줌마 아들 만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같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랑이 혹시나 흥분해서 할 말 못할 말해서 법적 소송 걸리는 것도 우린 공무원이라 조심해야 하거든요. 사실 쓰러지시던 날 어머니 폰에서 증거자료 다 본 것들이야. 동서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자, 그 자료들은 우선 다 뽑아놓긴 했어요. 저는 제가 어머니 입원한 날 봤던 것들, 어머니 핸드폰에 있던 사진들, 선물로 샀던 영수증에 모텔 영수증까지 바닥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모아놨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챙겨놓은 자료들을 공유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셨지만 충격 때문인지 넘어지면서 뇌진탕 때문인지 주무시는 시간이 길었고 식사도 거의 못하시고 누워만 있으시려고 하셨어요. 의사도 당분간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계속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아들에게 이혼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희는 우선 그 아줌마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거 알고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사람이라 일말의 자비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죄인처럼 저희 눈도 안 마주치시고 저희가 병원에 가면 자리를 비우시더라고요. 저희 신랑에게 미안하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은퇴하고 적적했는데 말 없는 너희 엄마가 다르게 이것저것 말 걸어주시면서 나를 챙기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그런 짓을 하고 말았다. 다시 만나지도 않겠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문자가 왔다고 보여줬습니다. 아마 저희 신랑뿐 아니라 도련님들에게도 보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아줌마가 용서되진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파탄이 났는데 혼자 행복하게 살게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게 며느리들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모든 가족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보험 가입한 친구들까지 다 이 사실을 알리고 보험 설계사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랑 동서에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며느리가 화난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렇게 영업방해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그리고 동서에게 문자를 보낸 게 아니겠어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양심이 없는 건지 정말 기가 찼습니다. 동서도 저에게 전화가 와서 아니 형님 그 사람 문자 온 거 보셨어요? 저한테도 똑같이 왔어요. 저도 그 보험 소개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해지하거나 아니면 설계사 교체해달라 하면서 유부남 꼬시는 나쁜 여자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게 동서 본인이 불리해지니까 우리한테 문자 넣은 거겠지? 전화할 용기는 없을 거고 정말 비겁하네. 안 그래도 그 사람 아들이 알고 보니 우리 후배랑 같은 동문이더라고요. 번호도 알아냈고 내일 남편이랑 가서 만나서 다 폭로할 거야.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자식 입에서 들어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어? 회사 일도 본사에서 지점으로 연락이 갔나 보더군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설계사 교체해달라고 전화가 오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본때를 보여줘요. 다음날 저는 신랑이랑 그 불륜 아주머니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식장에서 뵙고 또 뵙네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어머니랑 저희 아버지가 바람이 나셨더라고요. 얼굴을 보니 알고 계신 건 아닌 것 같네요. 덕분에 절친이랑 남편이랑 바람나서 저희 어머니는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고요. 당신 어머니는 자기가 잘못 없다고 한 번도 병문안조차 안 오시고 잘못한 거 없다는 식으로 나오십니다. 아들은 너무 놀라서 눈이 흔들리더라고요. 손을 떨면서 모든 자료를 보더니 네? 저희 엄마가요? 그저 친한 분이시라고만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도 형님네 결혼식장에 갈 정도로 두 분이 친한 친구이신 것도 알고 있었고요. 저희 엄마랑 그런 사이일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희 엄마에게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희 상간녀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알려지면 서로서로에게 좋지 않지 않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누구 때문에 누워 계신데 얼마 전까지 저한테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화내시던데 저희야말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 잘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서. 우선 알겠습니다. 상간녀 소송만은 참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나마 그 아주머니의 아들은 제대로 된 사람이었고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여 죄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한테 그 아주머니가 전화가 오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아들을 찾아가서 나를 모욕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저보고 인연 끊고 살자고 하잖아요.
아니 내가 혼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가서 빌어야 해? 당신 시아버지도 같이 잘못한 건데 왜 나 혼자 가해자가 되는 건데? 네, 저희 시아버지가 잘못하신 거 맞죠. 하지만 지금도 연락하세요? 안 하실걸요? 지금도 하신다면 연락하신 거 증거 가지고 오세요. 그럼 쌍방 잘못한 걸로 인정할게요. 그리고 진심으로 시아버지는 사과하셨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혼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어머니의 마음에 달린 거죠. 그리고 당신이 한 번이라도 사과를 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랐습니다. 어머니 죄는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 죄처럼 말하는 불륜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왜 다들 바람을 피우면 가만히 집안 살림을 하는 와이프에게 그 탓을 돌리는 걸까요? 시아버지도 물론 잘못했죠.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분 또한 친구의 남편이랑 바람을 피운 거고 친한 친구의 40년간의 우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동인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화가 나지 않나요? 바람 피운 사람들이 잘못인데 어머니에게서 그 탓을 돌리려고 한다는 게. 그리고 저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우리 동서가 상간녀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동서가 변호사 절친이 있어서 이번에 도움을 주기로 했대요. 상간녀 소송하면 회사에도 알릴 거고 아들분은 제발 상간녀 소송만은 참아달라고 빌던데 갈 때까지 가볼까요? 그분은 제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 찾아가서 사과할게. 정말이지. 하시곤 전화를 끊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사건들을 동서들에게 알렸습니다. 동서들은 다 같이 격분하면서 다음번에 그 불륜녀 만날 때 같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아침 드라마처럼 물을 끼얹을 순 없지만 욕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다고요. 저희는 어머니 병실에 올 때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 주에 어머니를 뵈러 병실에 갔습니다. 동서들도 다 같이 어머니 병원 앞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저희를 보자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이렇게 내 편이 되어주는 며느리가 있어서 고맙다고 우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저와 동서 둘도 같이 울었어요. 그 순간 우리가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며느리들끼리도 남 같은 존재였거든요. 서로 먼저 연락하는 일 없이 정말 안부 인사만 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서로 감기 걸렸으면 걱정해주고 맛있는 건 공유하고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셋도 저희처럼 좀 더 가까워진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있을 때 그 아줌마가 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다가 저희를 보더니 흠칫하시긴 했지만요. 내가 미안해. 너에게 먼저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 내 죄를 인정하기 싫었어. 괜히 너 핑계댄 것도 미안해. 솔직히 내가 먼저 그런 거 아니고 이런 말하기 싫었지만 네가 부러웠어. 그래서 그랬나 봐. 미안해. 다신 내 얼굴 안 보고 싶겠지만 잘 지냈으면 좋겠다. 너희 며느리들이 나에게 한 짓 다 들었지? 너 며느리 복 있나 보다. 매번 아들밖에 없어서 외롭다고 하더니 이렇게 네 편이 며느리가 있어서 좋겠네. 너희 며느리들 때문에 난 내 아들이랑 인연도 끊어지게 생겼는데. 아무튼 미안하다. 어서 쾌차하길 바래. 지금 그게 사과하는 거예요? 정말 상간녀 소송 가야겠어요. 똑바로 사과하세요. 내가 지금 당신들 때문에 회사도 잘리고 아들도 인연을 끊는다 그러던데 내가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아? 내 목숨줄을 다 끊어놓고는 지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내 일도 다시 하게 해줄래? 아니면 내 아들에게 없던 일이라도 해줄래? 하면서 빌어야 해요? 정말 나도 잘못한 거 아니까 이제 그만해요. 일도 잘리고 아들에게 비난받으면서 나도 내가 가진 모든 걸 잃었으니 내가 다 잘못했다고요. 다일은 나에게 더 뭘 더 원하는 거야. 그렇게 어머니의 친구이자 시아버지의 불륜 상대였던 분은 울면서 나가셨습니다. 동서 말로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상간녀 소송 진행 중이라고 알리고 막내 동서는 보험 물어보는 카페에 글을 올리기도 해서 일이 제법 커졌나 보더라고요. 거기에 소송장까지 준비한 막내 동서가 사진까지 찍어서 그 여자에게 보내니 더 이상 일이 커지길 바라질 않아서 저희를 찾아온 거겠죠. 모든 걸 잃은 그분을 보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를 모르셨던 어머니는 저희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물으셨어요. 아니 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니?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쉽게 자기 죄를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 아닌데. 나랑 마지막에 통화할 때도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머니, 동서들이랑 다 같이 저분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일을 진행했어요. 우선 저희 가족, 제가 소개해준 분들, 그리고 동서네 가족 가게 소개해준 사람들 하다 보니 30명이란 사람이 되더라고요. 전부 회사에 전화해서 보험 해지하거나 아니면 설계사 교체해달라고 했고 그 이후로 상간녀 보험 설계사랑 일하기 싫다고 했어요. 적어도 1년 안에 가입했던 모든 보험은 다 해지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지역 카페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시던데 그 카페에 올렸어요. 익명박이긴 하지만 결국 입소문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회사 지점장이 상간녀 소송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당분간 일도 못 하실 거예요.
그게 저희의 1차 복수였어요. 저희 남편들 어머니 쓰러지시고 가슴 아파서 울기도 하고 막내 도련님은 안 피던 담배도 피우시고 저희만 이렇게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 아들 찾아가서 모든 증거랑 자료들 다 내밀었어요. 다행히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저랑 신랑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런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해요. 처음에 저희한테 잘못했다,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겠다 하면 저희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아유, 근데 다 어머니 탓, 시아버지 탓만 하고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열받았어요. 무릎 꿇고 울면서 빌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솔직히 속이 다 시원한데요. 형님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친구랑 상간녀 소송 준비하면서 증거자료 법적 소송 종이만 만들었어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상간녀 소송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큰 형님이 증거자료 다 모아주셔서 저희 법적으로 소송하면 1,000만 원 정도는 벌금 받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흰 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펑펑 우시더라고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서 쓰러지는 순간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나는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남편도 내 편이 아니고 아들들은 남처럼 무뚝뚝하기만 하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시면서 1시간 동안 우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니 다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조금 더 먼저 다가가서 먼저 전화 한 통하는 며느리가 되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서들에게도 먼저 살갑게 다가가는 형님이 되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바꾸셨고요. 그리고 본인 카드는 다 없애시고 어머니 카드만 사용하시고 모든 동호회 활동은 안 하시기로 했습니다. 대신 어머니 고향에 집을 짓고 농사일을 배우실 거라 하셨습니다. 빈집이 있어서 바로 계약하시고 시아버지는 핸드폰 번호까지 바꾸시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에게 계속 용서를 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도 가족방에 긴 카톡을 보내셨어요. 아들, 며느리,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러서 미안하다. 엄마가 퇴원하면 다음 달에 바로 엄마 고향으로 내려갈련다. 집은 알아봤고 가서 텃밭이나 일구면서 살련다. 괜히 이런 일로 마음 쓰이게 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다시는 이런 실수해서 너희 마음 상하게 하지 않겠다.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카톡을 보니 이제 다 해결이 되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정말 잘하셨어요. 원래 무뚝뚝하시고 전형적인 60년대 아버지 스타일이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다 하시고 혹시나 어머니가 약 챙겨 드시는 걸 까먹으면 약도 다 챙겨서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미워서 쳐다보지도 않으시던 어머니는 점점 마음이 풀리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완전히 용서하시려면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두 분은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어머니 고향으로 내려가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시골에 들어가서 살길 바라지 않으셔서 늘 반대하셨거든요.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어머니 고향에서 자리 잡고 사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저희 며느리 셋한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참 잘 두었구나 생각했단다. 한평생 외롭다고 느낀 인생이었는데 너희 셋이 있어서 마음이 이제 외롭지 않구나. 너희들 덕분에 가슴속의 응어리를 풀고 가는 느낌이야. 나는 못했을 일을 너희가 해결해 주어서 고맙구나. 너희에게 좋은 시부모가 될게. 딸 같은 며느리들아 정말 고맙다. 너희가 나를 살렸어. 어머니의 문자를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뚝뚝한 남편이랑 비슷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했는데 어머니랑도 한 걸음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며느리 셋도 정말 친한 언니 동생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도련님 부부가 부산에서 횟집을 하시지만 한 번도 놀러 가본 적이 없었어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가기가 꺼려졌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로 친해져서 다 같이 한번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많은 대화를 하다 보니 저절로 말도 놓아지고 편해졌어요. 이번 사건으로 다들 상처를 받은 부분은 있었지만 가족은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정을 더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동생들이 있어서 좋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할 형제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저희 며느리들이 나서서 복수를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는 이야기들을 형제들끼리도 한다고요. 자기들은 그런 생각까진 못했는데 너무나 덕분에 속 시원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 일로 더 가까워진 느낌이 있었어요. 신랑은 무뚝뚝한 성격에서 저랑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감정들을 잘 이야기하게 되었고 같이 취미를 가져보자 하면서 등산도 하고 운동도 같이 시작했습니다. 동선에도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신랑이랑 조금 더 친해진 것 같다고 말이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들 와이프의 소중함을 느낀 것 같다며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다들 앞으로는 더 가까운 사이가 되겠죠. 어머니한테도 조금 더 살가운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륜의 끝은 모든 인연이 끝난다는 걸, 이걸 듣는 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의 잘못은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면 좋겠네요.
적어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걸 다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